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매수인이 사기 계약으로 고소한대요. 다단계에 빠진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요. 터무니없는 합의금, 이혼 안 하고 상간녀 소송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에는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뭔가요? 네, 2023년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룬 그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이 총 16,000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2001년 이후 최다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해고 등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법률에서는 부당해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민법의 이제 기본 원칙인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서 근로계약은 일정한 조건이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해서 자유롭게 이제 해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걸 너무 이렇게 제한 없이 두게 된다면은 근로자는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이제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서 생계 곤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나아가서 해고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은 그것 자체로도 되게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종료하고 하는 데는 해고의 사유, 시기, 절차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이런 법적인 보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만약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고는 크게 이제 통상해고, 징계해고, 소위 이제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습니다. 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일신상의 건강,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우려가 되어서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통상해고이고요. 징계해고는 근무 태만, 무단결근, 업무 지시나 업무 명령에 대한 거부, 폭언, 욕설, 폭행, 사생활적으로 이제 비행이 있거나 기타 이제 경력을 사칭하거나 업무상 비밀 유지물을 위반하거나 이런 회사 내규를 어긋나는 그런 비행위가 있거나 업무상 비행위가 있거나 또 기타 이제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하는 해고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하는 해고입니다. 이 모두 이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는데 통상 이제 주로 부당해고로 다투어지는 거는
근로자의 규칙 사유를 물어서 해고하는 징계 해고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근로계약서도 있지만 이제 근로기준법 93조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개개인의 이런 근로계약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 등을 이제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회사별로 뭐 취업규칙, 복무규정, 내규, 사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모든 회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사규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이제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그에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이런 규칙 사유를 물어서 징계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해고가 될 것이죠, 이때는. 네.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부당 해고를 다툴 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 인지를 많이 다투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기준은 뭔가요?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대법원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직업의 종류나 형태를 불문하고 그 계약서의 이름이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이거가 무관하게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즉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때는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사용 종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아까 말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관리 감독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서 근로제공자가 이게 구속을 받아서 일을 하는가, 기타 이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인 성격인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성이 있고 사용자를 위한 전수성이 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타 사회보장제도 다른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을 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사회경제적인 부분들, 또 사실관계적인 부분들을 다 보아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 근로 관계의 어떤 같아요. 실질을 보아야 됩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해고에 따라서는 이제 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또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나 그 내용 역시 징계의 정도 역시 부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 증거를 이제 취합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테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3개월 이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는 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이제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초심,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그리고 이후에는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에도 불복할 때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때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금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꼭 구제 신청으로만 해고를 다퉈야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서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사용자가 이제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제 소위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떠한 사업자들은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예상이 된다면은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동시에 이제 해고 기간 중에 임금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도 같이 제기를 한다면은 더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순서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둘 중에? 순서도 상관이 없고요. 뭐 동시에 해도 되고, 다만 각각의 절차가 별개이지만 각각의 절차가 이제 그 절차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이제 좀 인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정 반대인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해고 확인 소송,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런 3개월이나 뭐 10일, 15일 이런 제한 없이 그 청구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 법률적으로 제척 기한에 어떤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이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 그럼 3개월이 좀 지났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민사적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좀 이제 회유책 비슷하게 이제 이 해고를 이제 철회하고 복직을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 이런 고민도 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에서도 우발적으로 네네. 해고를 하거나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제 이게 노동위원회 가더라도 질 것 같다면은 복직하라고 복직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굳이 시간을 끌지 않고 금전적이든 시간적이든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이 복직에 대해서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복직 명령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호할 것인데요. 이 복직에 대한 날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네. 기존 업무나 부서와 무관한 업무나 부서로 이제 보낸다거나 아, 네. 그리고 굳이 그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라는 식으로 경위서 작성 혹은 손해배상의 예고 등을 하면서 이제 실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경우라면은 진정성이 없다고 볼 것이죠. 게다가 네. 또 이제 그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구제 신청을 취하지 않고 복직에 대한 그 나오더라도 취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구제명을 받을 때까지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 짓자면 이제 복직을 계속 요청하더라도 그게 진정성 있는지를 보고 절차를 계속 이행할 건지 그만둘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5인 미만의 회사에게는 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아쉽게도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1조 제1항에서는 이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더라도 각하 판정을 받을 것이고요. 아, 네, 아예 자격 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는군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일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네. 해고 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은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그에 상관한 이제 그 비자발적 퇴직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을 받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방법들 미리 알고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지금 그 매매 계약 중인데요. 네.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 지금 매매 계약 중이고 중도 잔금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매수인분께서 계약 전에 여러 번 세대를 방문하셔가지고 네. 집을 아주 꼼꼼하게 보시고 계약 당일에도 네. 건설 전문가분과 동행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네. 그 첫째 날 방문하셨을 때 네. 아파트 그 전체 에어컨 배관 공사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배관 공사 중이다라고 고지를 해드렸어요. 중개인 분이.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도 그 아파트 전체 배관 공사 중이고 그 언제쯤 공사가 끝나는지 네. 중개인분을 통해서 관리 사무실에 연락 후에 네. 확인하고 이제 알려드렸다고 해요. 네. 저도 그 중개인분한테 그 처음 방문하신 날에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에어컨 공사 중인 거 알고 계시냐? 뭐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14년이 되고 네. 그 중냉난방 시스템이에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안에 실내기나 실외기 뭐 이런 거를 그 만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어가지고 네. 그 거기서 보내줘야지 세대대로 이제 보일러랑 똑같은 시스템인데 네. 그 아파트 전체에서 새 그 에어컨 새 걸로 배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네. 네. 이렇게 지인을 통해 이제 들으셨다고 해요. 그 매수인 분께서. 네. 그래서 그 교체를 하는데 100억 이상 뭐 든다 뭐 이런 루머를 네. 들으시고 아. 저한테 부담을 해라. 아, 지금 이제 매도인 분께 이제 그 관련된 그 비용을 좀 부담하라고 하신 건가요? 매수인 분께서? 전체로 부담을 해라. 아,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 이거는 네. 그냥 단지 추정이고 네. 루머일 뿐이고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살지는 않아요. 네. 1년 반 이상 공실이어가지고 네. 제가 거기 틈틈이 들려가지고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네.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살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관리실에 물어봤더니 개별적으로 뭐 알려주진 않는다. 내가 네. 알아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뭐 공실이고 어차피 그 매매로 내놓은 물건이라 이렇게 신경을 못 썼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일단 가가지고 전체 그 입주민들이 네. 에어컨 배관 그 세정 작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가가지고 세정 작업을 하고 해서 지금은 작동이 되거든요, 현재는. 네. 근데 요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됐다는 상황에서 임시 수리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네. 그 분께서. 일단은 지금 상담자님이 이제 아파트 매도인이시고 지금 이제 그 아파트에서 지금 이제 그 에어컨 공사와 관련돼서 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매수인 분께서 좀 비용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네네. 부분에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옆에 이진우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상담 네.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네, 일단은 뭐 사연은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궁금한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요. 저도 이제 들어보고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매도인 네. 그 매매 계약서에 특이하게는 네. 매수인이 현시점을 확인 후에 계약이다. 네. 그리고 매수인은 세대내 그 균열, 멸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돼 있고요. 네. 그 기타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동산 관례에서 알려기로 한다. 중도금을 어긴 시에 매매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네. 일단은 계약은요.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제 유효하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계약금도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걸 받음과 동시에 이제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주고 목적물 아파트를 이제 이전해줄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계약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매도인이 이제 에어컨 작동이라든지 에어컨 배관 공사 관련해 가지고 뭐 피해가 이상이 된다, 또 이건 일종의 하자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마치 이제 제대로 된 필요한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역시도 이제 상담자분께서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네. 현재까지도 뭐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 매수인이 자기가 이제 임의로 생각한 내용 가지고 어디서 들은 소문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런 욕심으로 지금 이거를 이제 속되게 말해서 이제 이걸 빌미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매도인으로서 이제 고지 의무 위반도 없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특약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매수인이 현 상태를 확인하고 뭐 하자가 없다, 뭐 균열이나 멸실이 없다, 네. 뭐 6개월 내에 뭐 하자가 생기면 뭐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라고 적긴 했지만 본인이 이제 특약 조항으로 이제 확인을 했다고 내용을 적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본인이 확인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유효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아, 근데 변호사님 이게 실내잖아요. 네, 실내니까 실내에 그 안에 하자가 있어도 6개월 안에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그 말씀이시고. 네, 보통 이제 이 에어컨 배관은 실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맞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뭐 실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런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 집 안에서, 그래서 내 뭐 집 바닥에 있는 뭐 그 배관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런 그 중앙 냉난방 시스템에서 뭐 실외에 있는 아파트 공동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에어컨 배관 같은 경우는 뭐 실외에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매도인이 책임지거나 확인돼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실 범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인이 뭐 계약 전에 여러 번 집에 방문해서 심지어 건설 전문가를 대동해서 와서 확인도 하고, 뭐 에어컨 배관 공사가 뭐 진행되는 것도 본인이 봤다면서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았을 때 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도 없고, 또 뭐 그 상담자님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매수인분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안 된다고, 네. 나의 책임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 답을 주신 게, 매매 이후에 6개월 이내 중대하자 발생 매도인 책임,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보다 집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주장하시고, 그 매수자 관점에서 계약서상 합의한 매매 대금은 그 냉방 설비의 중대한 문제임에 있음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중개인하고 매도자에게 정상적인 물건으로 안내받은 계약 금액이다. 현재 네. 작동되는 것은 임시 수리일 뿐. 뭐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세대별로 나누어 각 세대당 1,000만 원 이상 부담금 나올 거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상호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 매도자가 공사 부담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을 건지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뭐 내용 증명으로 그 매수인이 보냈나 봐요? 아니, 보내지는 문자로? 않고요.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메시지로? 메시지로 하셨다고요? 일단은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 관계를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다 의미가 없는 말이고요. 일단은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통상 그 물건이 갖춰야 될 품질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뭐 마모가 되고 소모가 되고 교환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잖아요. 수선도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하자가 있는 물건을 속이거나 감춰서 판 게 아니라 매매계약 이후에, 또 심지어 그게 확정된 사실도 아닌데 매매계약 이후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하자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매수인이 소유자로서 자기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아파트 이 매매 목적물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의견을 따라가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예. 여기 만약에 부담금을 쌍방에게 합의하에, 그래 내가 조금 부담을 하겠다 하면은 네. 어느 정도 비율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서로 이게 계약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겠으니 원만하게 뭐 별도의 특약을 쓰자, 별도의 합의서를 쓰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특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감내하시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제 선생님의 기본 입장을 확실히 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어떤 메시지나 내용 중의 표현으로 입장을 정리하실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매수인이 말하는 책임 사항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할 이유가 없고 매매 계약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본 입장을 정하되, 이제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정 부분 뭐 보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의견을 말해라, 혹은 선생님이 정한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한 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빨리 원만하게 끝내고 차후에 또 벌어지는 일들을 막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본인이 용인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을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보조해 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해가지고 그쪽에 통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아, 너도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상대방이 또 그걸 빌미로 또 변명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입장은 매도인으로서는 방금 매수인의 그 요구사항은 모두 부당한 것이고 이유 없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으나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응할 수가 없고 나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으니 너도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날짜에 성실하게 이행을 해라 라고 기본적인 입장을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할 거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의견을 말해라, 터무니없는 요구인 경우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확실히 하셔야겠죠. 네. 아, 네네. 만약에 상대방이 네. 이제 뭐 중도금 잔금을 이걸 핑계로 주지 않는다면은 아, 네네. 네, 이에 대해서 그 중도금 잔금을 기일에 내지 않으면은 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이제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투명하게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네, 내가 만약에 또 이행을 하지 않고 내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은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계약금 몰취라든지 계약 해지라든지 이거는 이제 뭐 계약서에도 다 적혀 있고 계약법의 일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은 계약금은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겠죠. 뭐 계약 불이행이든 채무 불이행이든. 그래서 서로 간에 불이행한 부분이 있는지, 책임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서 이제 소송이 걸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지금은 좀 이제 고압적으로 나오겠지만 본인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면은 좀 무리한 소송인 거 알아서 소송을 하지 않는 게 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득불 소송을 건다면은 거기에 응소하셔가지고 계약 해지와 계약금 몰취를 이제 하신 후에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걸 이제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계약은 이제 없는 걸로 하고 계약금은 이제 몰취하시면 되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다양한 방안들 좀 제시해 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고,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제 문자 메시지, 뭐 카톡, 또 필요하다면 뭐 내용 중에 우편 주고받을 것인데, 다 입장을 확실하게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을 확실히 해놓고 나의 책임, 나의 지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도 다 모아놓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쓰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드린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아내가 5년 전부터 다단계에 빠져 돈만 쓰고 다녀서 이러다간 빚더미에 앉을 것 같아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재산 분할이 걱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원래 제 명의로 돼 있었는데 명의 이전을 해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며칠 전에 아내의 명의로 이전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제 명의로 받은 상황이라 대출금은 제가 매달 65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저는 재산 한 푼 없이 빚만 떠안게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혼 전 아내가 집을 말도 없이 팔아버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명의 이전을 해줬음에도 아내는 아직까지 이혼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있는데요. 아내와 계속해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다단계에 빠진 아내분의 과소비로 인해서 지금 이혼을 결심을 하신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다단계 참여로 돈만 쓰고 이렇게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 이 역시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나 이제 능력의 차이도 있고 뭐 운이 좋고 나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 경제 어려움을 이제 회피하고 방치하고 증대시키고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이나 소비로 인해 가지고 더 증대시킨 것이라면은 다른 일방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혼인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담 의뢰하신 분께서는 이 재산 분할 관련해서 지금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을 좀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증식하고 유지했던 재산을 청산해서 서로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보다도 공정하게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유책 사유를 보았을 때 그 유책 사유의 정도가 크고 그게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가중시킨 이 사연자님의 사연처럼 이 유책 사유의 어떤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서 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어떻게 이게 작용이 되는지를 따져가지고 기여도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재산 분할의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장만을 했고 원래는 이제 자신의 명의였는데 아내가 이제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실 명의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분 명의로 지금 이전을 해줬는데 이혼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으면서 이제 나 빚만 떠안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재산 분할할 때 이 부동산 명의도 좀 영향을 좀 미치겠죠? 명의가 이제 참고사항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부부 공동의 재산이었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명의가 변경됐든 하지만 이건 참고사항일 뿐이고 명의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게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실질적인 기여도가 누구한테 더 있느냐를 이제 재판부가 보는 것이지 명의를 가지고 어떤 소유권의 어떤 귀속이라든지 그 정도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명의와 별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이건 나눠야 될 재산이다라는 걸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아파트 명의가 아내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려하고 계신 대로 만약에 이제 아내분께서 말없이 아파트를 처분해 버린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아쉽지만 아내분이 본인 마음대로 무단으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혹시라도 이걸 일방적으로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처분받은 대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들을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상 이제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뭐 매매 양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이제 일종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처분 자체를 네. 처분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네. 처분할 수 없도록 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뭐 동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뭐 아내분한테 받아두거나 이런 것들도 좀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각서 자체는 이제 개인 간에 네.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처분을 하더라도 그 각서를 가지고 제3자한테 이걸 절대적인 효력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서는 제3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효력은 없고, 다만 양자 간에는 일종의 약정으로서 이걸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 전제사항은 이게 공동재산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공동재산이었고, 공동재산을 서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그 분할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런 그 증거 자료로도 쓸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 각서를 어긋나게 된다면은 이 각서를 지키지 않는 걸 가지고 또 기타 민사소송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네, 둘 사이에는 의미가 있지만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은 없다. 네. 이제 지금 이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하시고 계시는데 아내분과 만약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조정을 하거나 이제 이혼 소송을 가야 될 텐데 뭐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과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조정과 소송보다 이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절차에서 비공개로 당사자가 이제 조정위원과 이렇게 판사님을 모시고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문을 작성해가지고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정이 성립되면은 이 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또 확실하게 이제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한번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네네. 한 번 더 하면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뭐 1심, 2심, 3심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내용도 길어지고 구구절절하게 서로 간에 어떤 유책 사유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퉈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문으로 이혼한다, 어떠한 내용으로 이혼한다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지 뭐 이혼의 이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만약에 이제 재산분할 관련해서 이제 상대방의 좀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려면 상담자님께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법원에 좀 뭐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좋을까요? 보통 요즘은 이제 상식적으로 기여도는 보통 50대 50으로 네.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더 많은 비율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 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께서 뭐 다단계 사업에 어떤 참여를 한다거나 뭐 무절제한 소비로 그 가정 경제에 더 어려움을 줬다거나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더 이렇게 피해를 주고 더 공동재산을 깎아먹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의 기여도가 더 크고 상대방의 기여도가 더 작다라는 식으로 해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낼 것이고요. 일단은 혼인기간 동안 어떤 가사분담이라든지 경제활동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나의 기여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드린 그런 법률 조언들을 바탕으로 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를 만날 겸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여럿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감자탕 집에서 만나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평소 술이 약한 제가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들과 주변 테이블에 있던 아저씨 2명이 시비가 붙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서서 싸움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아저씨 한 명이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나는 절대 폭행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폭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 욕설을 내뱉자 아저씨가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과 감자탕을 그릇째 던졌습니다.
그 순간 너무 욱해서 폭행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말렸어요. 나중에 경찰이 왔고 그 이후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더니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아저씨는 조사에서 폭행을 한 건 인정했지만 유리컵과 감자탕 그릇을 저를 향해 던진 건 아니다. 너무 화가 나 욱해서 그냥 바닥에 던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또 경찰은 그 아저씨는 폭행 전력이 없고 최근 일자리를 잃어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정이 딱하게 느껴져서 합의를 고민했는데 합의 금액으로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아저씨의 사정은 알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만약 제가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제 당한 건 맞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이 아저씨 네네. 사정도 좀 고민이 되고 지금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이 엄연히 좀 뭐 상해죄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치 3주의 진단서가 나왔다면 상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보통 진단서가 이제 상해 진단서 이렇게 나와 있고 상해 정도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2주부터 끊어주거든요. 아, 2주부터 3주가 보통, 됐다는 네. 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많이 낮췄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상해죄는 어떤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을 시켜서 어떤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을 이제 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 3주 진단이 나왔고 어떤 진단명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면은 어떤 뭐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고 자연적인 치유보다는 병원에 어떤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해죄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폭행죄의 경우는 이제 상해에 이르지 않는 정도가 네. 이제 폭행죄가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상해죄가 되는데 처벌의 그 양형도 다르고 또 폭행죄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네. 피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처벌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제한이 있지만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더라도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폭행인지 상해인지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수사기관한테 진단서도 제출하면서 이제 본인이 상해를 당했다라는 걸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위험한 물건을 이렇게 좀 뭐 활용을 할 경우에는 그냥 상해죄가 아니고 특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 속에서 그 유리컵이나 감자탕 그릇을 이제 지금 던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특수상해죄는 이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네. 이렇게 상해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되는데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고요. 휴대 같은 경우도 뭐 소지하고 있다는 그 휴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컵이나 감자탕 그릇을 던졌다고 한다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가해자는 화가 나서 그냥 바닥에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라면 좀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이걸 휴대해서 상대방을 상해한다는 특수상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 던진 거는 상해의 고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분풀이로 던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서 이거는 당시 목격자, 뭐 업장 내 CCTV 여러 가지 봐가지고 꼭 그 물건이 피해자 몸에 직접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쪽 방향으로 던진다거나 네.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네. 상대방이 특수상해로서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거를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용인하고 내심의 의사로서 던졌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은 특수상해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합의를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100만 원 얘기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낮다고 느끼고 계시는데 그 합의금 액수를 좀 뭐 다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다시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네. 이제 보통 상담자분이나 의뢰인분들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는 게 좋으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은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대방의 경제적인 자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나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좀 과소하다,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적정한 금액으로 상대방한테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 적정한 손해배상을 또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워킹맘이라 하루하루 정신없게 사는데요. 요즘 남편이 좀 수상했습니다. 야근을 자주 하는 직종이 아닌데도 전에 없던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근무가 있다, 부장님과 골프 약속이 있다, 회사 야유회다 뭐다 하면서 한 번씩 나가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닌데 밤에도 괜히 쓰레기를 버린다면서 휴대전화 들고 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여자의 촉이 민감하게 발동한 걸까요? 남편을 불러 앉혀서 혹시 바람이 났냐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하더니 순순히 인정을 하더군요. 회사 후배이고 가까운 사이가 됐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루고 있었다면서요. 그 순간 심장이 뛰고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생긴 것이었죠. 사실 부부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맞벌이에 애 키우다 보니 매일 바쁘게 살았어요. 대화도 별로 없었고 퇴근하고 집에 와 저녁 먹고 애 재우면 각자 휴대폰 보거나 게임하거나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남편은 회사 후배와 외도를 했다고 하니 억울하기도 하더군요. 이혼 생각도 했는데 아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매일 서러워하다가 퇴근하는 차 안에서 울컥해 울다가 나중엔 화가 났습니다. 결국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저에게 이런 감정을 일어나게 한 이 인간들은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통죄는 없어졌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이혼 안 했는데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혼을 안 해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능합니까?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3자가 이제 뭐 부부 일반과 그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해쳤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7부급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배우자의 그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지금 이제 아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을 지금 접으신 것 같아요, 마음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외도 상대로 지금 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남,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취합해서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연을 보면은 이제 그 증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냥 바로 앉혀놓고 물어봐서 지금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 증거들을 좀 많이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증거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보통 이런 상간녀 소송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료가 되는데요. 되게 많은 게 이제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톡, 블랙박스 영상, 뭐 사진 영상, 목격자의 증언, 카드 사용 내역, 호텔 투숙 기록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편분한테 지금 그 고백을 듣고 이제 네. 남편이 인정하는 상태인데 네. 당연히 남편분도 본인 핸드폰에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분한테 인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라고 하거나 기타 본인이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남편분이 제공하거나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는 이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는지 여부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이게 아까 그런 불법행위잖아요. 이건 고의로서 해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이 유부남, 기혼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부녀, 기혼녀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부정행위를 한다. 라는 어떤 유해를 가한다라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한다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